예,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의 이재영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한국재무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을 고려한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점에 대해서 모색하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님과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측, 투자자 측, 연구기관, 금융당국 등에서 다양한 패널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이신 김영식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회원 여러분과 기업 및 학계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신 서울대 경영대학장 최준 한국재무학회 회장님,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울대학교 김우진 정준혁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토론을 위해 금융위원회 유성재 과장님과 다양한 기관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6일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발표되는 등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들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 가치 재고 사례를 분석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핵심 내용이 바로 거버넌스 개선, 즉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순차적 도입, 회계개혁 단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년부터 회계개혁의 자본시장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를 더 확장하여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분야만이 아닌 재무, 경영,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준 한국재무학 회장님께서 간단히 저희 동영상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재무학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최준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 주최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미국 및 선진 자본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국내 기업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평가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우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님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 기업의 지분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부 거래를 바탕으로 한 지표를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패널에 참가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오늘 세미나에 많은 건설적인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가하여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 뒤에서 물신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의 실무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하루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저희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고 이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앞부분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우진입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보통 이게 기업 지배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뭐 이러고 그래야 되는데 개선이 앞에 있어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규제 체계 하에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된 기업은 뭘 좀 봐주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진짜 개선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뭐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까 앞서서 그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 항공회하고 재무학회하고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이 2017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의 그 회계개혁 그 이후 그것들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시리즈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개선됐다는 거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7년도에 그 회계개혁을 했을 당시에 이제 당시 최정구 금융위원장께서 뭐 이제 외국의 IR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구성 요소들이 회계개혁도 있지만 그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거버넌스 디스클로저, 여기 이제 영어로 거버넌스 디스클로저인데 아무래도 그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거래소에서도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가 뒷받침이 돼서 스튜어드십 코드랑 합쳐지면 결국 기업들의 이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개혁하고 거버넌스 디스클로저가 약간 말하자면 보완제, 대체제는 아니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가 어떤 상황인 것이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ESG 기준원, 예전에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죠.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2023년도에 최우수 기업은 여기 보시면 KTNG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 2022년에 최우수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시라 제가 이제 왜 이 사례를 갖고 왔는지 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KTNG가 1등을 했던 이유를 보면 주로 이제 이사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들을 전부 사회이사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내부 감사 조직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했다. 그 전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기업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제 문제의식은 이렇게 훌륭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왜 소송을 당하느냐. 이사회가 뭘 잘못했길래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펀드들이 소를 제기를 하고 이 이사들이 의사결정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1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 뭐 이건 이제 법정에서 다퉈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이 이사들이 뭐 외유성 출장도 다녔다. 아니 거버넌스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과연 거버넌스 1등을 했다는 거가 맞는 거냐?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2022년도 최우수 기업 볼까요? 여기는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최우수상을 탄 이유는 여기도 역시 이사회가 뭐 잘하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경영 문화, 여성 이사, 외국인 이사, 뭐 이래서 다양성을 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도 회계 재무 전문가를 2명 이상 선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기업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작년 중반에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좀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주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 KB가 이제 그걸 해석한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글로비스가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있었던 2018년 개선이라고 안 썼어요. 개편이라고 그랬지. 2018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혹시 그런 거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요 얘기가 아까 좀 전에 그럼 그 1등한 거랑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 얘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죠. 현대차에서. 그래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요런 구조로 간다라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가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이 많은 직접 지분이 많은 글로비스하고 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옆으로 띄고 그 중에 일부 사업 부문을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는 그런 분할 합병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 분할 합병 비율이 모비스 일반 주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대차 측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철회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이 또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글로비스 주가에 혹시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게 KB의 해석인 거죠. 왜냐면 글로비스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2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9.9%는 아니고요. 19.9%입니다. 19.99 정확하게 몇 주 모자라는 19.99. 이제 이것도 이제 이유가 다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공정거래법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기준이 예전에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이 30%다가 공정경제 3법 하면서 그 기준을 20%로 낮추면서 29.99%면 이제 과징금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9.99%로 낮췄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에 또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과연 이사회를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최우수 기업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 이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페이버를 주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맞는 어프로치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지배구조 보고서 매년 아까 그 말씀드렸던 2017년부터 강조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4개, 15개 핵심 지표들이 이제 쫙 있어서 그것들을 기업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야, 이게 개선이 됐다. 60%에서 62%로 막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ESG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막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다행이다.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다 까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다 봤어요. 저 연구원들이 다 보고 과연 그러면 이게 진짜로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뭐 이거 준수를 못하고 있으면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봤는데 원래 이 comply or explain 룰이라는 것은 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준수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왜 준수를 못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대한민국은. 네. 준수를 하는 데가 설명을 더 잘해. 그럼 준수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설명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컴플라이 익스플레인 룰이 과연 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규제 분담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야 지금 그 이 주기적 지정을 해가지고 회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네가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을 좀 폭넓게 해줘야 된다. 이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잘 돼 있는 회사면 주기적 지정해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걸 빼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아까 그 점수로 우리가 해도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 사례, 글로비스는 그 원래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 집단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원조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뭐 여긴 아까는 KTNG 했습니다만은 KT도 뭐 A 플러스 맞고 그런 항상 뭐 포스코 KT 잘 맞습니다. 소유분산 기업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항상 평가 등급 좋게 나오는데. 뭐 CEO 선임 직전에 이사가 공중분해돼 버리고, 이거는 미국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사회가 전혀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는 정도까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회사가 A 플러스를 받는다는 것이 뭐 우리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저걸 좋다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유지배 구조에 적합한 그런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가 저희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재계 쪽에서는 야 글로벌을 봐라. 거기는 이제 선임도 다 자유로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당국의 입장은 아니 글로벌은 거기는 이제 거버넌스가 괜찮기 때문에 자유 수임을 해도 이게 감사에 이슈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예전에는 이 거버넌스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자유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잘 안 되고 감사가 실패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버넌스가 글로벌 스탠다드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주기적 지정이라는 이런 말하자면 약간 차선의 방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버넌스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주기적 지정도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건데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 걸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ESG 기준원 평가로 A 플러스 받으면 과연 우리가 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 거버넌스하고 컨트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배구조가라는 용어가 정반대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배구조가 취약한 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모자란 거 지배구조 취약하다 그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걸 지배구조 취약하다 그러고, 정반대. 그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소유구조가 돼 있느냐? 전 세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냐? 전 세계랑 비슷한 거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구조화에서 우리나라 같이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의 핵심 거버넌스 이슈는 무엇이냐? 이 사회가 독립이 안 된 게 뭐냐? 문제냐? 진짜 아니면은 뭐가 핵심적인 이슈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평가 기준들이 무슨 문제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은 대부분 미국 회사 기준으로 한 겁니다.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포스코 KT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의 대리인 문제를 정확하게 픽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뭐 저희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뭐 유명한 하버드 법대 교수님들이 이미 10년 전에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이걸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요소들 우리가 봐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준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거버넌스는 원래 회장님 입장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한국에서 이게 지금 PPT로 하셔가지고 원래 제가 PPT로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PDF로 돼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전혀 안 나오네요. 컨트롤이 이제 회장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지분도. 그래서 뭐 삼성으로 따지자면 뭐 지배구조의 정점에 JY 밑에 뭐 옛날에는 에버랜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생명 뭐 전자로 이어지는 등등등 이런 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버넌스 아니고 그건 컨트롤이죠, 컨트롤. 근데 이제 컨트롤하고 거버넌스가 둘 다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돼가지고 정반대의 의미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반 저희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배 구조는 위에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장님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회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거죠.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는 컨트롤에 관련된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글로비스가 지배 구조가 좋아가지고 상을 탔다라는 거는 나름 측정하고자 하는 건 이 밑에 거죠. 거버넌스. 네,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회사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 원금하고 수익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거버넌스 데피니션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노벨상에 매우 근접해 있는 미국의 하버드 시카고 대학의 실라이프하고 비신이라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거버넌스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뭐 의사결정 체계다라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굉장히 넓게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코퍼럴 거버넌스라고 스페시픽하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선은 투자자 보호랑 거의 같은 얘기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생긴 데는 미국이랑 뭐 어떻게 다르냐?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데서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구분해. 이건 이제 컨트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거버넌스 아니고 컨트롤에 대한 얘기인데 컨트롤 스트럭처가 이제 어떻게 많이 다르냐? 여기 보면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또 빼먹었네요. 여기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옆에 동그란 화살표. 이게 미국은 거버넌스만 그 회사의 거버넌스만 보면 돼요. 그 회사의 이사회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 하나만 상장이고 밑에는 다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만 보면 끝나는데 한국은 아까 글로비스 얘기에서 나왔지만 이게 기업 집단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회사의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관점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지표들 설명을 할 때도 개별 기업 우리나라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미국처럼 다른 회사하고의 관계성에서 봐야 된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멘션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석사 학생들이 저는 전문 경영인과 소유 경영을 비교하겠습니다. 야,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야, 삼성전자는 전문 경영이야, 소유 경영이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멘션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지배주주가 있냐 없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맨 처음에 기준이고 지배주주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경영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맡길 수도 있고 지배주주가 없으면 당연히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고 지배주주가 있다고 할 때 그게 그러면 항상 패밀리인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배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도 그렇고 국유학 뭐 아니면은 무슨 은행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디멘션이 여러 가지라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유 지배 구조가 나오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가 분산 소유돼 있으면서 지배주주가 없고 그래서 전문 경영이 하고 있는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A 같은 그런 구조죠.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 밑에 H 여기는 뭐냐면 지배주주가 있고 패밀리고 패밀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A하고 H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대리인 문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교과서에서 보는 그 분산된 주주와 전문 경영인 간의 대리인 문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자기가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뭐 포스코 맨날 뭐 셀프 현임이 어떻고 뭐 외유성 이런 거 하는 거. 그 정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가 대리인 문제냐? 우리나라는 저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주주 일반 주주 간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자꾸 이제 지배주주를 오너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대리인 문제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니 오너는 100% 갖고 있으면 오너지. 근데 100%가 아니라 1%, 2%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99%의 주주들과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기서의 대리인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패밀리가 있는 데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예외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이거 보고 이제 놀란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나라들 쭉 나오는데 위에 거는 이제 지배주주가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배주주라고 부를 것이다.
밑에 거는 지배주주가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배주주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준을 나눠놨는데요. 위에 거 보면 각 나라별로 패밀리가 지배주주인 경우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은 오히려 보면 지배주주가 패밀리 지배주주인 비율이 낮아요. 오히려 여기 아시아권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분산 소유가 굉장히 많은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니? 일본도 분산 소유가 많고 와이들리 헬드 분산 소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20% 너무 세서 그래요. 20%. 삼성전자가 이 기준으로 하면 와이들리 헬드입니다. 왜냐면 패밀리가 20% 이상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너무 세서 요거를 이제 10% 기준으로 완화해서 이렇게 보면 한국이 이제 패밀리가 이렇게 좀 늘어나죠. 근데 좀 이따가 더 구체적인 한국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과소평가됐습니다. 한국의 분산 소유 기업 14%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상장 기업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나라들도 굉장히 패밀리 기업이 많다. 그럼 이런 데서는 그러면 거버넌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우리랑 비슷한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우리가 보면 뭐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예외고요. 영국 여기 보시면 영국하고 미국 보시면 미국은 분산 소유 기업이 굉장히 많죠. 미국은 이제 보통 한 세대만 지나면 창업주 단계에서는 소유 집중이 있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서 바로 희석이 돼가지고 이제 분산 소유로 가죠. 그래서 미국은 분산 소유가 굉장히 많고 영국도 이제 그렇고요. 근데 영국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은 패밀리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예외가 아니고 미국이 예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거버넌스 평가 기준은 이 예외인 미국을 가지고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거죠. 그 우리나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에 있는 지배주주. 비상장은 뭐 더 하겠죠. 비상장은. 72개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 지배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집단은 딱 3개. 포스코, KT, KTNG. 민영화된 공기업.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도 지배주가 없죠. 근데 저건 은행법에 따라서 특정인이 이제 4%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패밀리 지배주가 있습니다. 그 미국도 창업 초기에는 저래요. 창업 초기에는 저렇게 생겼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투자를 이제 받죠. 그 증자도 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그럼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바로 분산 소유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증자하면 희석되니까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만들어서 걔가 증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회사는 희석이 안 되고 계속 이 지배권이 2대 3대로 가면서 이렇게 가족 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패밀리 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최대 주주가 변경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봐도 뭐 확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대개 뭐 한 20-30% 정도. 그래서 이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이제 회사가 상장 기업에 있는데 자기 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제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이제 큰 게 대리 문제의 핵심적인 거죠. 그 여기 이제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지주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지배주주가 30%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또 30% 가지고 있고 또 손자회사가 30%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배주주한테 떨어진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30% 세 번 곱하면 뭐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배당을 줄 유인이 굉장히 적죠.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양한 다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자기 거래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고액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비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분산 소유라 분산 소유된 경영진과 이 외부에 있는 주주들 간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맞춰졌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지배구조 평가 기준도 다 그 관점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주주 지배주주 간의 대립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논문을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항공에서 이 과제를 받고 나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레퍼런스가 된 논문이 이겁니다. 2009년도에 하버드 법대 뱁적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이 분야에 뭐 전sek이 굉장히 대가입니다. 썼어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야 소유가 집중된 회사에서는 뭐가 핵심적인 문제냐? 이게 딴 나라들도 많다. 뭐 여기 한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Many countries.
그래서 여기 이제 패밀리들이 컨트롤하는 이런 데를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 상장 기업 외부에 다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다른 비즈니스.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다. 개인 회사를. 그러면서 이 개인 회사로 상장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분산 소유 기업의 뭐 이사회 이런 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거죠. 자, 요 밑에 부분만 보면 지배주주가 상장 기업에 대해서 2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를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는 요 밑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요 밑에만 있으면. 근데 한국은요, 요 밑에만 있지 않고요. 뭐가 있냐면 얘가 꼭 있어요. 얘가. 이 개인 회사가 있어요. 개인 회사. 그럼 이 개인 회사는 또 얘랑 거래를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꼭 얘랑 거래를 해. 상장회사. 그 상장회사는 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이익이 이제 일로 나가는 거죠. 다양하게. 이건 뭐 무슨 부당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일감 몰아주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료를 공급하면서 판관비를 안 내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충돌이 바로 소송 걸리죠. 내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일단 주주들하고 내가 이해를 일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건 없애야죠. 이게 다 내부화를 해야지 이 회사로. 근데 우리 이제 이게 핵심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만 있을 땐 그런데 여러 회사로 넘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여러 회사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죠. 상장이 여러 개면서 회사마다 또 주주들이 다르고 또 거기 이해상충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지배구조 문제를 무슨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장 기업에서 개인 회사를 세워가지고 개인 회사랑 거래하면서 다양하게 상장 기업의 이익이 그쪽으로 이렇게 편취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죠. 그래서 뭐 공정거래법 용어로 표현하자면 부당지원 행위, 또 회사법상 회사기회 유용 이런 것들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이제 맨날 요새 합병하면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계열사간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쪽에 유리하게. 그래서 n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가 안 좋은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OECD하고 G20에서도 야 내부 거래라는 거가 이런 그룹이 있는 데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데 그럼 내부 거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내부 거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해 충돌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이게 정확하게 어드레스가 됐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 거래 이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서 보기 때문에 자꾸 경제력 집중 억제로 봐요. 이 내부 거래를 통해 갖고 부당 지원을 해서 경제력 막 경쟁이 져야 됐느냐? 경제력 집중을 막 더 악화시켰느냐 이런 관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 충돌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뱁적 교수님 논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평가 기준이 왜 문제냐? 이렇게 소유 지배 구조가 다르다. 나라별로 다르고 그런데 이 지배주주가 있는 데서 자꾸 미국식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준혁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서울법대 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예, 앞서 이제 김우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현안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기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만약 개선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소유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주주가 거의 모든 회사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지배주주가 있다라는 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ESG 기준원의 지배구조 평가 지표와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에 관한 것을 저희가 한번 가져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들이 뭐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당연히 다 너무 좋습니다. 먼저 ESG 기준원의 지배구조 평가 지표를 보면 이 사회가 독립적이냐, 다양하냐, 뭐 위원회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주주권 관련돼서 얼마나 보호를 하고 있느냐,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또 이해관계자 소통 이런 내용들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일반 주주 간의 그런 이제 컨플릭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맞는 지표들은 별로 많지 않나, 별로 많지 않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공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시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핵심 지표 준수율이라는 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들이 좋습니다. 예, 내용들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7번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이사회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사내이사는 물론이고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유 분산 기업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이사는 그 회사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사회 의장이 만약 밖에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지배주주가 둘 다 뽑는 데 영향을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의미가 아무래도 조금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의식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지배주주가 이사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1명, 2명 정도는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제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집중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때 그 표를 이제 1명한테 몰아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인기 투표처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집중 투표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꼭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이제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지표지만 여기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집중 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한 3.5%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법상 정관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은 집중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우리 회사는 집중 투표제를 안 합니다라고 정관에 쓰면 집중 투표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쓴 회사가 97%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8번 같은 지표가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우리가 그 한국에 딱 맞는 약간 테일러된 느낌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문제 의식을 저희 연구진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을 이 지표를 개편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당연히 출발은 이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현황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외국 평가사들이라든지 학계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대적 M&A가 얼마나 어렵냐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장회사 중에서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는 뭐 역사상 거의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약간의 그 평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쓰는 지표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것들 서면 투표, 뭐 주총전 주식 매도 허용이라든지 임시주총 소집시 요구, 뭐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한 건에 대한 가부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상법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맞춤형 그런 진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김우진 교수님과 제가 몇 가지 좀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 정도가 어떠한지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이런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살펴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느냐, 아니면 일치를 안 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소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김우진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이렇게 30%, 30%, 30% 하게 되면은 결국 현금이 2.7%밖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봤던 것은 이제 지배주주의 현금 흐름권이고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현금 흐름으로 측정된 지분 비율.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현금 흐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고 현금 흐름이 낮을수록 이해관계가 좀 다르게 되니까 이 지배주가 뭐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인센티브 자체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손자 회사단에서 100원을 배당을 해봐야 내가 2.7원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배주주여도 배당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비상장된 개인 회사가 있느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저희가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를 좀 가져갈 그런 유인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에서 세 번째는 지배주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 기업 집단,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배 패밀리,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계열사들이 있는데 계열사들이 어떤 회사는 개인의 지분이 80%고 어떤 회사는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20%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를 들면 80쪽으로 좀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될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그게 이제 좀 다 비슷비슷하다. 다 한 50, 60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이 회사랑 거래하든 저 회사랑 거래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완전 모자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완전 모자 회사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 집단 구조도를 보면은 계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에 그 알파벳부터 해서 계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100%다 100%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 회사가 30개인지 뭐 20개인지 10개인지 뭐 100개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쓰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봤다면 뒤에서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실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으로 일단 터널링 거래들의 그런 법 위반 횟수가 많나 아니면은 그런 또 액수가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또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배주주가 이런 터널링 거래를 통해서 회사의 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자기 거래, 계열사 간 거래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 또 이제 그 이사에 대한 보수, 또 가족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을 겸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제 중요한 수단이고 또 일반 주주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본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업의 노력들을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를 좀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이나 뭐 공정거래법 등등등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해상충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들이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이제 법적인 미니멀한 장치들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 이런 내부 거래만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들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수주주의 과반수라든지 이것이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배주주 영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그런 특별위원회
이런 방안들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승계 관련돼서 이제 뭐 승계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승계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회사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회사법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판결들은 다 2000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다 IF 이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판결들의 거의 한 7, 80%는 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판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영권 승계가 나쁘다 이런 것은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대가 잘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사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일치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사들이 이제 뭐 회사가 상장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그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이사는 내가 회사를 열심히 경영해서 회사 기업 가치를 올릴게요 라는 것이 이제 이사의 약속인데 하는 행동은 반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주주에 대한 일반 주주의 지배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견제 수단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투표제를 허용하고 있느냐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뭐 아까 봤던 한 3% 정도 회사만 지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감사위원 선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상법상 의결권이 이제 3%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사회에 이제 한 명을 보낼 수 있는 그 일반 기타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제 한 명은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을 정관으로 더 높이거나 이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가점을 좀 주거나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주 제한과 관련돼서는 우리 상법이 주주 제한을 하려면은 6주 전에 이게 주주총회 6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상법상 주총 소집은 2주 전에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주 전에 주주 제한을 하고 싶어도 뭐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언제 이게 주총에 개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제한이 임시주총회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총 일자를 좀 미리 알려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권고적 주주 제한 같은 것도 뭐 정관의 근거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다면 역시 또 가점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결의 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그 김우진 교수님 장표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배주들의 그런 지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50%에 미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주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총 특별 사항으로 정관에 추가하면 역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자회사를 이제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정관에 넣은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사와 일반 주주 간의 소통 강화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헤지 펀드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사회가 이제 그런 헤지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과 이런 비공식적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좀 선진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대화 내용들이 이제 그들만의 그런 대화로 끝나고 이게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 강화와 함께 또 관련 내용도 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시하는 것도 우리 뭐 거래소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뭐 배당률이 조금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금 분배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아이러니하게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다고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그런 신뢰 부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 관련돼서도 좀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은 회사의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또 외부 감사의 독립성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또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우리가 다시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좋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업 지배구조 등급에 따라서 A 등급의 회사는 우리 투자하고 C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펀드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조금 활용도가 좀 낮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에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기업 지배 구조나 회계 투명성 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하나만 한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적절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또 좋은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연구진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한 160분 정도가 경청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단상 정비한 이후에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순서는 투자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경제개혁연대 한국거버넌스 포럼에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기업 측 입장에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시자 고려대 경영대학의 김우찬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찬 교수입니다. 저희가 그 거버넌스 관련된 어떤 인덱스를 만든다고 할 때는 주로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먼저는 그 세부 항목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 나라의 맞춤형이냐,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따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항목이 실제 우리가 측정 가능하냐, 그리고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가 동점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오늘 그 발제문을 보면 주로 이제 첫 번째 문제, 의미 있는 항목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회사들의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지배주주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를 상정하고 만든 어떤 인덱스 항목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뭐 적대적 인수와 관련된 항목들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과반 득표를 통해서 이제 선임되는 이사로 구성된 그 이사회 관련된 항목들도 큰 의미가 없을 테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CEO의 그 승계, 최고 경영자 승계 관련 항목도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피드백을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조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집중투표제도 그리고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들인데 동의를 하고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여전히 의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사회 관련된 항목을 통째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어프로치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포럼에서도 나와 계셨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했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사의 그 충성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은 현재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게 상법이 개정된다든지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분들이 지배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사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테크니컬한 이슈들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들은 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측정 단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집단이 측정 단위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의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 일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금 흐름권의 어떤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는 당연히 복수의 회사를 전제로 하는 거고 집단 단위로 지금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회사 단위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집단 단위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혼재가 돼 있는데 뭔가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사후 평가 항목들이 굉장히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평가 항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 평가 항목. 과연 사후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법 위반 횟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법 위반 횟수가 반드시 그 회사의 어떤 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법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밝혀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나 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과연 우리나라 상장회사 2,000개에 대해서 동일한 노력과 시간을 들어가지고 조사 수사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익 편취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집단 자산 그 규모 5조 원 이하에 소속된 회사들에선 사익 편취와 관련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법 위반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불법을 했다기보다는 임원이 불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어떤 거를 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금 테크니컬한 이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단계 때 이미 점수에 반영할 것인지 항소심 때 뭐 그 단계가 돼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될 때 그제서야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액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뭐 그 주주가 원고주가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기다려가지고 실제 손해로 인정받은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덱스들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런 사후적인 평가 항목은 포함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물론 포함하면은 좋지만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평가 항목과 사후 평가 항목 이렇게 나눴는데 약간 또 이게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 통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내부 고려위원회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소수주주 과반 결의 제도를 갖고 있느냐. 제 생각에 이건 사전적인 평가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사후적인 평가 항목으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승계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집단을 보면 승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그룹이 없는데 그러면 다 빵점이냐? 아니면은 진짜 주관적으로 어떤 회사는 조금 더 잘했다, 어떤 회사는 잘못했다. 과연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제3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사소한 거지만은 한 항목, 대항목 중에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일반 주주의 지배 대주주는 견제 수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세부 항목들로 들어가 보면은 전자에는 뭐 내부거래위원회 소수주주 가반결의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후자에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주총 특별거래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중투표제도와 이제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출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단순히 이걸 하고 있느냐, 뭐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 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도가 잘 되려면 사실은 시차임기제도가 없어야 되고 그 이사수 상한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고려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분을 쪼갠다든지 그래서 지금 단순 3% 룰을 악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줘 가지고 또
지분율을 올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사회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또 집중투표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과거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개 이사를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빠진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하고 나서 뭐 형사 처벌을 받든 어떻든 유죄 판결을 받고 되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총수 회장님뿐이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그런 그룹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그 안 좋은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항목들을 어떻게 어떤 비중을 가지고 합산을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점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족인데요. 오늘 또 그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우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기업 지배 구조가 그 어떤 통제 개념으로 쓰이고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최근에는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1심 판결입니다. 여기 판사님께서 지배 구조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고 있는데 통제의 개념으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 자료에 보면은 적대적 M&A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합병, merger에 해당하는 합병은 적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병은 양쪽 회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요. 양쪽 회사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hostile takeover라는 말을 쓰지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증권, 메릴지 등 국내외 IB에서 대표를 영입하시고 현재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이끌고 계신 이남우 회장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맡고 있는 회장 이남우입니다. 제가 1990년에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었는데 3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저희는 똑같은 토픽을 갖고 얘기한다. 그 당시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아무도 그 고객 외국 투자가를 만나면 아무도 커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터키를 커버하는 헤지펀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포기해서 남은 회사 한국, 국가 한국, 유럽에서 남은 국가 터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게 이제 한국의 거버넌스를 보면 이제 이 지배 구조인 패밀리, 그 패밀리 얘기가 되는데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그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유럽에도 뭐 LVMH도 있고 스위스의 러쉬도 있고 미국의 월마트도 있고 장기 경영 성과, 주가 성과가 패밀리 비즈니스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일반 주주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월요일 날 뭐 밸류 프로그램도 발표가 됐지만 한국의 거버넌스 개혁이 일본보다 몇 배 아니면 수십 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해하는 게 한국의 패밀리의 그 존재,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실제 저희 포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배 구조가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의 꼽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꼽는 데들이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좋은 그 기업 가치를 만든 메리츠 금융. 그러니까 진짜 이 지배 구조가 컨트롤링한 패밀리가 있는 데들 중에는 좋은 그런 그 롤 모델이 거의 없다.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국 ESG 기준원 이 평가 지표가 그 적합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 measurable한지 그 평가 측정이 참 어려운 그런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데
뭐 아까 KTNG 케이스를 우리 김은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다른 사례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된 카카오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ESG 연구원 평가가 2년 연속 A등급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뭔가 이게 지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신임 사회이사 두 분이 선임이 약간 뭐 그 추천이 됐는데 아마 이제 많은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어떻게 이 게임을 잘하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삼성전자 다른 대기업들 좋은 점수를 받지만 우리가 주주로서 삼성전자를 글로벌한 기업이 글로벌 보드를 지향해야 되는데 로컬한 지금 100% 한국인, 한국계 인사로 구성된 보드가 또 한국인 2명이 추천이 된 게 과연 우리가 좋은 이사회, 다이버시티, 다양성, 전문성이 반영이 된 건가? 그러니까 실제 이것을 측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 그 다 A등급을 받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것을 이렇게 그 평가를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을 훨씬 좀 나눠야 될 게 아닌가. 지금 뭐 다 A나 A 플러스를 받고 A, AA를 받으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접하는 ISS 레이팅이 1에서 10인데 10이면 안 좋고 1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1, 테슬라는 10.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오딧, 감사, 이사회, 주주권리 보상에 관해서도 1에서 10까지 다양한 점수를 그래서 좀 차이가 나야지 진짜 그 쓸모, 효용성이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국 ESG 연구원 지배구조 평가 지표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사회, 주주보호, 감사 여기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해 관계자 소통 이제 특히 이제 정보 공개인데 되게 중요한 항목이지만 이건 거의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보상 영어로 얘기하면 executive compensation. 그리고 이제 저도 방금 전에 미국의 거의 제일 큰 펀드 아시아 대표들하고 한 10몇 명을 만나고 왔는데 한국의 관 중심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많지만 기업이 얼라이먼트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로 제기돼요. 한동안은 한국이 스톡옵션 많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부 기업들 빼놓고는 그 주식 보상이 최근에 이제 RSU가 조금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 주주와 경영진과 이사회에 얼라이먼트가 없는 게 많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서류 중에 다큐멘트 중에 우리가 없는 게 그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예요. 미국은 이제 주총에서 주주들이 권리를 잘 행사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인데 거기에는 임원의 보상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지배구조 보고서는 그 자체로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사회 관련돼서는 그 거래소 이제 그 정한 그 준수율을 보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준수율 41%, 의장 CEO 분리도 20%,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이제 4%. 그래서 상당히 그 이런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지표들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실제 의장 CEO 분리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도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지배주주라면 이사회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보다 이사회 구성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과거에 그 박모 이사회 의장, 성균관대 교수셨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은
뭐 공식적인 독립적인 이사회 의장이지만 과연 진짜 독립적인가? 성균관대 교수시니까 이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한다. 이제 그만큼 이제 측정하고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포럼에서 3월 초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범 정관을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주 권리 관련돼서도 주주 환원율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긴 하지만 좀 더 나가서 토탈 쉐어홀더 리턴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총 리턴, 주가의 변화율 플러스 배당 수익률, 주가의 변화율에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연율화 시키는데 미국 같은 데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아주 단기적인 것부터 롱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피어 그룹을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한 상대 비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경영진은 장기간 동안 주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리턴을 수익을 창출했느냐, 이제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그 개념을 기업도 이사회에서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경영권에 대해서 많이 기업들이 우려하는데 경영권을 보호하는 건 가장 심플합니다. 교과서는 내가 이익을 많이 내고 경영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만들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면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메타 높은 밸류에이션을 회사가 만들고 주주 원화를 많이 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니까 아무도 그 회사 경영진, 그 회사 중에 뭐 대부분은 또 뭐 컨트롤링 쉐어홀더도 없죠. 그런 시비를 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통으로 교과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업단체 측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에서 이수원 기업정책팀장님의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그 종합적인 국제 비교를 매우 깊이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두 분 발제 맡아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들은 분산 소유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글로벌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다뤄서 좀 오해가 많았었는데 이번 발표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 각국 기업의 역사성을 담은 다양한 기업 지배 구조 모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넓어졌고 또 이번 개선 제안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몸에 맞는 옷이 제시된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좀 의의가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개선 방향에서 그 사전 평가 요인 요소로서 모자 회사의 동시 상장을 좀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고려를 하셨습니다. 그 완전 모자 회사가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좀 현실이 다릅니다. 미국은 투자받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IPO를 굳이 할 필요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모자 회사가 많은 구조인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을 부정적 평가 요소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주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대체 방안을 강구하신 건 어떤지 좀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발표 자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소수 지배 주주 체제가 많고 이는 그 소수 지배 주주에서는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요인이 큰 구조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전평가, 사후평가 항목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영미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의 기업들은 가족 승계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국내 그 일부에서는 그간 그 가족 승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족 승계 사실을 무시한 채 이보다 덜 보편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를 바람직한 표준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외국보다 높은 체제가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주식 지분 상속을 통해서 기업을 승계를 할 경우에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에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가 더해져서 상속세 부담이 최대 60%까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은 터널링 요인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위법 탈법 행위로 이어지면서 다시 기업 지배 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로 생각건대는 이 터널링 규제만 강화하는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글로벌 수단으로 낮춰서 터널링 요인을 해소하는 접근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이런 일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대신 최고 경영자 승계 원칙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예. 저희 다음으로는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 팀장님께서 패널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앞에 그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평가를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저의 그냥 일견 보기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부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신 뭐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수정하거나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에 상희 팀장님께서도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항상 그 기업의 지배 구조가 분산되어 있느냐, 전문 경영이냐, 아니면 오너 체제냐,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냐의 문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앞에 발제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이미 다 강조하신 부분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가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김우진 교수님께서 쭉 그 지배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유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 또 그룹들의 단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단점들이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지배 구조가 분산되어 있고 또 전문 경영인 체제에 대한 또 많은 단점과 장점들이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최악이 겹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물론 잘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영자를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많은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 부실과 분식회계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꼭 좋다고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KT 포스코, KTNG 과거에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소유 구조가 분산된 기업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판단을 이게 과연 정말 바람직하게 가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각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들이 금융지주사 정도고 뭐 메리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금융사에서 주로 그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금융사에 집중되어 있는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과연 좋은 가버넌스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 중에 이제 집중 투표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 투표가 과대하게 가중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 투표는 일단 정관에 아무것도 없으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을 개정해서 그거를 정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관을 개정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특별결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관을 개정을 했다는 것은 대다수의 주주가 집중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KTNG처럼 집중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좋은 거버넌스를 가진 거냐.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TNG의 지배구조 평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좋은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저는 KTNG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은 참 많이 벌고 경영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팔기 때문에 경영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는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저의 그냥 경험상으로 볼 때 KTNG는 매년 주기적으로 해외 행동주의 펀드나 다른 외부 투자자에 의해서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 경제나 아니면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올바른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아까 뭐 개인 총수들이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 회사가 그 다른 그룹들의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일감이 몰리지 않고 사익 편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제도적으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사익 편취 규제,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특히 개인 회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상법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주주들이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말도 안 되는 증여의제라는 걸로 해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그런 개인 회사의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거를 집행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제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비례적 이익,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 충실 의무가 그냥 원론적으로 듣기에는 누구나 찬성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대주주가 있고 2대주주가 3대주주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을 원한다면 2대주주, 3대주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2대주주, 3대주주를 원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다 찬성할까요? 이러한 주주 간의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사들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원성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하겠다. 발표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비례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이건 대주주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컴플라이언스 문제, 이제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특히 대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업들이 해야 할, 상장 기업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사실상 준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법령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법학, 이게 다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지만 저는 법학을 제가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법령 심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직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는 도저히 정부 입법으로는 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속 요건도 허술하고 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법이 필요성을 떠나서 입법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불합리한 규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연 반영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거버넌스 개혁을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버넌스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로는 거버넌스 개혁은 대주주를 분산을 시켜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 접근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처음부터 이 거버넌스의 개혁, 거버넌스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영 성과가 높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애플이 한참 잘 나가고 할 때 행동주의 펀드들이 건드렸습니다. 자사주 소각해라, 배당 많이 해라. 결국은 애플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결코 높은 경영 성과가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황현영 연구위원님께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김우진 교수님과 정준혁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 재미있게 봤습니다. 평소에도 김우진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참 많이 배우고 또 연구에 참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준혁 교수님께서도 워낙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셔서 제가 참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가 또 오늘의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까지 이어지는 점에서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흥미있게 많이 봤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조금은 교수님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많이 배우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만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접근할 때 저의 생각은 좀 어떤 점이 있냐면, 제가 연구기관에 있지만 저는 공무원 생활을 11년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3년, 국회 6년, 대법원 2년 이렇게 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저희가 그 월드뱅크 평가도 대응을 해야 되고 ACGA 평가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또 평가하는 것도 대응을 하다 보니, 이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조금 평소에 연구와는 다른, 어찌 보면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발표문을 보다 보니 조금은 다른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논의의 전제가 된 우리나라의 소유 분산은 과연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 얼마나 다른 평가가 나오는가 하는 전제가 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유 분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실제로 표를 좀 봐야 돼서요. 제가 표를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OECD가 발표한 Corporate Governance 팩트북에 나와 있는 통계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도 영국도 한 명의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상당히 낮고 3명의 최대 주주를 합산한 지분도 두 나라를 보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로 좀 확대해서 본다면 결코 최대 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3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OECD 이 팩트북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거를 20명까지 좀 확장을 해본 것 역시 또 OECD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3명의 주주뿐만 아니라 20명의 주주로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미국, 영국과 다른 건 분명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뭔가 좀 독특한 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전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문제가 없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장회사 기업 지배구조의 지분율을 보면 사실 대주주 3명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은 약 19%, 15%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34%가 3명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0% 이상 소유하면 뭐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한 지분율이죠. 그런데 이러한 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낮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일단 상장 기업 수가 또 작죠.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규모의 이 상장 기업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이상 소유한 지분율이 많은 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특징적인 걸 보면 저는 여기서 각각 아마 보이시는 수치가 다르게 크게 보이시는 수치가 다를 텐데, 제가 좀 크게 본 건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가 현저히 낮다. 한마디로 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견제해 줄 만한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고, 그리고 공공 영역이라는 건 주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곳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인데 이거 역시 높은 편이기는 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독일이랑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개인이라고 OECD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특수관계인인데, 이 특수관계인과 그리고 또 기업 서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지분율을 합하면 사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이 특징을 가지고 본다면 이 앞에 OECD 표만 가지고 봤을 때 느껴졌던 우리나라 글로벌리 별로 집중되어 있지 않네라고 하다가도 막상 이 표를 보면 그래도 역시 집중되어 있고, 또 특수관계인과 또 이렇게 관계기업들의 지분율이 높은 상태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는 적구나.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가 저 역시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의 얘기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2016년에 국회에 있을 때 썼던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똑같은 연도에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3개 기관에서 평가하는데 순위가 너무 다릅니다. 먼저 월드뱅크가 소액 투자자 보호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13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 160개국 중에 13위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를 평가를 하면서 이사회 유효성은 109위, 소액 투자자 보호는 97위, 상당히 하위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해에 아시아에 투자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모임인 ACGA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순위를 보면 8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9위로 12 중에 이때는 11 중에 8위였고 12 중에 8, 9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똑같은 해에 똑같은 우리나라이고 셋 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이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제도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제도를 갖췄는가,
오로지 제도만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는 제도가 참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설문조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포럼, 그 기업 지배구조 협의 ACJ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도는 잘 갖췄지만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이 먼저 저는 첫 번째 질문부터가 과연 그렇다면 이 기준은 무엇을 위한 평가이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평가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ESG 기준원이냐, 아니면 투자자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하는 거냐, 이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발주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회계감사나 이런 지배구조 안에서 감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더 포커싱이 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제시하신 지표의 대부분은 이 회계감사나 감사 쪽의 포커싱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사나 업무감사 쪽이어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타겟팅이 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겟팅이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포커싱이라면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것의 정말 포커싱이냐라는 퀘스천에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어도 내놓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가이드라인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해상충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지배구조가 논의되면 항상 포함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감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대만에 대한 포커싱을 맞춘 기사를 냈는데, 대만 거래소는 75개 항목을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그거를 상위 5% 상을 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ACJ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위, 8위 이렇게 하지만 대만은 항상 3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항목을 늘리더라도 이 다양한 거를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 지금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관련된 판결이 4개나 나왔지만 전부 다 이사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감사한테 책임을 안 지웠거든요. 그럼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주주총회도 과연 사전 정보뿐만 아니라 사후의 의결권 찬반 공시와 같은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가는 것들, 그리고 뭐 신주뿐만 아니라 전환 자체나 또 자사주 처분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공시들,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보완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가이드라인도 참 훌륭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포괄해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전반을 다루되,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의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공시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적어도 평가가 가능한 그러한 항목으로 구체화되면 조금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현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이현숙 ESG 공시팀장님께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ESG 공시팀의 이현숙 팀장입니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이제 19년도에 의무화된 이후에 작년 해서 5년이 시행됐는데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실제 지배구조 공시 자체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공시하는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는 자리여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지배구조가 수준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그 기업들의 지배구조 수준을 판단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공시에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과 관련돼서 뭐 국내외적인 모범 규준이 바뀐다던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참가자들의 그 요구 사항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정을 해 오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작년 10월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배구조 보고서는 크게 10개 핵심 원칙과 세부 원칙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핵심 지표만 들었는데 핵심 지표 15개만 들었는데 핵심 원칙은 뭐고 세부 원칙은 뭐고 이런 지금 의문이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사실 거래소의 고민이 사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거는 주주 그리고 이사회 감사기구 측면에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폭넓게 공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도 보면은 보통 기업에 50에서 100페이지 이상의 대용량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들을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시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에 이 중에서 이제 19년 도입할 당시입니다. 주 기업들에게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책당국과 거래소가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것이 핵심 지표 15가지고요. 이 15가지를 한 페이지에 보여주면서 OX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 제도는 COE 방식으로 지금 지배구조 공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도입 당시에 고민했던 실제로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활용도를 그래도 조금 높여보자라고 했던 핵심 지표의 그거로 인해서 사실 더 많이 활용되는 건 사실인데 실제 그 시장에서는 이 핵심 지표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기업들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실 본문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점점 핵심 지표 15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핵심 지표로 제시해 주신 것 이외에도 소액주주라던가 해외 투자자와 잘 소통하고 있느냐, 물적 분할이나 이런 기업 소유 구조가 바뀔 때 실제로 주주 보호 방안이 있느냐, 주주 제한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주주 제한이 됐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잘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거래소 입장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은 PDF 형식으로 기업에서 작성을 해서 첨부 자료로 올리는 형식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제출되는 보고서부터는 전자문서 형태로 저희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문서 형태로 바뀌게 되면 사업 보고서처럼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색인해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또 할 거고 지배구조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지배구조 정책이라던가 제도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항목화를 했습니다. 한 75개 정도 저희가 항목화를 했는데 그 항목들에 대해서 항목화된 내용을 밝히고 밑에 설명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5가지 이외에도 조금 더 그 넓은 내용으로 해서 지배구조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라던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항목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 10월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때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반 주주와 관련돼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와 소통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금 조달, 예를 들면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그 관련돼서 일반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했는지 그런 항목들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돼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떤 비감사 용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제시해 주신 부분들 중에 사실 기업 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거래소가 많이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의 지배구조 보고서는 잘 아시겠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현황을 보는 내용이고 기업 집단이라던가 지배주주, 지배 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에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거의 유튜브에서 170분 정도 듣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유성재 팀장님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류성재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발표해 주신 김우준 교수님하고 정준혁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속 릴레이 세미나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번 정부의 관련 국정 과제로도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께에는 저희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작년 한 5월 정도에 자본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저희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회계 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지정 감사인 관련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 오늘 자리가 이제 시사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장님의 어떤 컨트롤, 지배주주의 컨트롤 하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7년, 18년도에 신외관법 들어오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사실 지정제 자체가 저희 감사인을 선임할 때 어떤 독립적인 선임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이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당국 차원에서 이제 감사인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당시에는 법안 전면 개정할 당시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한다면 저희가 주기적 지정제에서 빼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이어서 관련 내용이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내용이 빠졌고요. 그 이후에 20년 말에 분리 선출이 이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이 됐는데 왜 주기적 지정제는 전면 다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 분리 선출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면하는 쪽으로 이제 외관법 초안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분리 선출한다 그러면 모든 회사들을 다 이제 저희가 지정해서 빼준다라고 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게 이제 분리 선출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어떤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지정을 면할 수 있는 대상 회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평가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하는 내용에 더하여 아까 황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계 감사 쪽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사실은
두 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좀 부탁드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서 적어도 이러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감사원 취지 등을 감안해서 지정 감사 의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면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법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총선 이후에 원구성 끝난 다음에 법안 발의를 해서 이걸 입법화해 나가거나 아니 또는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개정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반기 이후에 좀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토론에 대해서 발제 맡으신 김우지 정준혁 교수님의 간단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토론 내용이 저희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저희 최종 보고서에 또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오늘 저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어떤 바로 지금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 평가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을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가이드 그 내용 중에 맨 처음에 제시했던 핵심적인 그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이슈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의 공유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 다행히 대부분의 토론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어떻게 더 디벨롭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제적으로 평가 기준으로 얘가 디벨롭 되는 과정에서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오늘 저 바쁘신데도 여러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 문제 의식 그리고 현행 기준에 대한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인덱스를 만드는 게 사실은 참 복잡하게 만들면은 그럴 바에는 인덱스를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만들면은 또 왜 이렇게 엉성하고 기계적이냐 이런 비판을 사실 양쪽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인덱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이 최종 보고서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인덱스에 약간 좀 정성적인 그런 평가가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뭐 법률 위반 횟수를 뭐 한 번 한다고 마이너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하여튼 저는 뭐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구체성 있는 또 그리고 회계감사 투명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끝으로 저희 사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이제 자본시장에서 회계 또는 감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 부분을 많이 알리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 3년 전부터 여기 추가해서 자본시장 환경화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다든지 등을 많이 추가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게 국가 경쟁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의 연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연유로 오늘 세미나도 개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하시는 분들, 법률하시는 분들, 그동안 회계하시는 분들만을 많이 초대했다면 그것과 달리 다양한 분들을 계속 모시고 많은 의견들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도 거의 180명 정도 듣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2시간 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